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양한 재테크 노하우와 보험 비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비급살롱입니다. 저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황윤기. 길건우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재테크 방법들 준비했으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비급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비급살롱을 빛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세 분 전문가님 모셔봤고요. 자, 오늘의 비급은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던 피했습니다. 청약 당첨 네. 노하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대하는 내용들인데요. 네.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하니까 약 당첨 노하우로 약은 보여가지고. 아니죠. 네. 좀 다르죠, 많이. 네, 근데 사실 이게 청약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부터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청약은 노하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노하우가 따로 있다? 네, 노하우가 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하는데 다들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좀 꼽아보자면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집에 대한 집착이 조금 강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거주 목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약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조금 꿈꾸시고 그러면서도 청약, 가장 쉬운 청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청약이 그러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건설사가 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거야 하고 조감도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아파트 요 한 호당 얼마에 내가 팔 거거든. 근데 이 호당 하나에 살 사람들 있는 사람들 쭉 줄 서봐 라고 해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 3년 정도 걸리는데 3년 뒤에 너네 들어오면 돼, 입주하면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를 저는 청약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 같은 경우가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아파트를 가격을 구매를 했으면 추후에 내가 한 3년이나 4년 뒤에 건설이 다 되고 나서 들어가는 시점에는 그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시점에 내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약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지 않으시나 싶고요. 일단은 청약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약도요, 신청을 하시려면 티켓이 있으셔야 돼요. 이 티켓을 우리가 쉽게 잘 아시는 단어로 말하자면 청약 통장을 이제 티켓이라고 합니다. 청약 통장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자료를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내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청약 통장에 가장 먼저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있다고만 해서 청약에 잘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 당첨 확률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청약 통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를 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그리고 실제로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B급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너무 기대돼요. 제가 청약 통장 갖고는 있거든요. 왜 웃으시죠? 아니, 아까 줄 선다 그랬는데 네. 윤기 아나운서가 제일 앞에 서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아쉽게도 못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친구들은 지금 실제로 당첨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뒷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배워보고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청약 통장 이게 어떤 거죠? 네, 우선 청약을 신청하려면요. 먼저 그 티켓이 되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요. 가입 조건은 꽤 간단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요. 미성년자 분들은 부모님 동의만 있으시다면 미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미리 가입을 해두시고 가입 기간을 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또 납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 2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인 51.1%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싶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당첨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납입된 금액이고요. 두 번째는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실 때 보시면 되도록 빨리 가입하고 매달 최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게 유리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매달 최대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무조건 오래 넣고 많이 넣는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어떤 집을 노리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원하는 주택의 형태부터 알아야 하는데 주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이 있고요. 민간기업이 짓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이 두 주택은요.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1순위 조건도 달라지고요.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주택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평수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전략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어떤 주택을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 국민주택 아니면 일반 회사가 하는 민영주택. 이거 둘 중에 뭐 국민주택부터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청약 당첨을 위한 청약통장 전략을 짜기 위해 청약 1순위 조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국민주택이 투기 과열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인지 아니면 비수도권에 있는지 혹은 부동산 위축 지역에 있는지 먼저 따지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청약통장을 만약에 투기 과열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최소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2년 이상 중에서도 납입 횟수는 24회차 이상 최소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납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1년 이상 가입 기간이 유지되셔야 하고 12회 이상 납입 횟수는 충족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시겠다라는 전략을 하신다면은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6회 이상 유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따지기 전에 내가 미래의 선택을 알 수 없겠지만 어떠한 주택을 선택하더라도 최소한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최소한 24회 이상 납입한 기록을 유지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달성한 사람들을 열심히 모아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평수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시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즉 12평 이하의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청약 당첨될 때 우선적으로 보는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하는 12평 이상의 조금 더 넓은 주택을 가지고자 한다면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택을 가지냐라고 미래를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은 월 납입 인정 한도인 최대 25만 원까지 조금 꽉 채워서 납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무주택 세대 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내역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당첨 가능성이 같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은 이 평수 따라서 다른데 평수가 네. 좀 좁다면 횟수가 중요하고 평수가 좀 넓다라고 하면은 납입된 금액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민영주택이다 보니까 이제는 민영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민영주택은 좀 어떻죠? 네, 민영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MC님과 같은 저와 같은 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주택도 너무 조건 자체가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사실 우리한테 핵심은 저는 민영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의 목적도 있는데 사실 투자의 목적까지 따진다라고 하면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에 조금 더 관심이 가져지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민영주택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 기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투기가열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쭉 있으시지만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신청을 할지 이게 민영주택이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목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나는 좀 비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비수도권 집으로 우리는 생각해서 가입 기간을 좀 낮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가입 기간은 2년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사실은 그냥 냅두면 가입 기간은 쭉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예치해 놓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수당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당으로도 이 예치 금액 기준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 미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치 금액이 기준이 조건이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내가 뭐 25평으로 갈 거야, 30평으로 갈 거야, 40평으로 갈 거야. 아직 나는 평수까지도 정해놓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민영주택이 어떤 평수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말씀을 드릴 때 무조건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채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치 금액도 모든 면적에 해당하고 웬만하면 수도권, 이제 서울과 부산 지역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은 거치를 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에 그런데 맞춰놔라 이건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최대에 맞춰주시는 게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을 잘 높이시려면 최대에 맞춰라. 그래서 가입 기간 2년 그리고 거치 금액은 1,500만 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2년과 1,500만 원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 입사할 때 그냥 이 이력서를 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조건. 네, 이게 있어야지만 이력서를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1순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을 먼저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 맞는 2년과 1,500만 원을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 당첨자를 가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점제고요. 두 번째는 추첨제예요. 가점제는 말 그대로 점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보느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점수를 먹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최대 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뭐 15년이다. 그리고 뭐 가입 기간도 15년이다. 부양가족 수도 6명 최대다라고 했을 때 최대 점수가 84점이에요. 근데 이게 84점이라고 하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서울의 강남 3구에 있는 로또 단지다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점제 당첨자의 커트라인이 70점대 후반은 나와줘야 1순위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점제 15년? 솔직히 청약통장 15년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부양가족 6명 있으면 좋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가점제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민영주택은 포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첨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첨대는 로또 같은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신청한 사람 중에 추첨을 하는데요. 이 추첨제랑 가점제는요. 이
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투기가열지구에 대한 부분,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가점제를 무조건 100% 적용해요. 그래서 무조건 점수를 높게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내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 넘어간다. 나는 좀 30평대 아파트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추첨제랑 가점제를 섞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가점제가 6, 추첨제가 4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100% 추첨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꼭 내가 청약통장 가점제 못 맞춰서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첨제도 있으시니까 가장 기본 조건인 2년에 1,500만 원 예치를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조금 수정하자면 1순위 조건은 그냥 기간이랑 금액만 맞추면 다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1순위들 중에서 가점이랑 추첨제로 뽑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가점제로 정말 비싼 동네에 당첨되려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평균 나이가 아까 70점대 이야기하셨는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못 받는 쉽지 거예요. 않네요. 저는 거의 불가능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이때 수가. 노릴 수 있는 게 추첨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첨제를 노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또를 이제 바라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추첨제에서 고민사항은 이거예요. 예치 금액을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최대 25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매번 맥스로 넣는 게 더 좋냐? 아니면 뭐 매달 넣는 적정 금액이 뭐 있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팁, 비급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청약통장을 준비하실 때요, 매달 최대 금액을 꾸준하게 넣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달 얼마를 넣어야 내가 원하는 주택 청약 조건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 우선 그걸 알기 전에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최대까지 넣을 수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차당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MC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가입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 금액을 빨리 채우는 게 사실상은 조금 어려워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영주택 기준으로 예치 금액을 1,500만 원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매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24년부터는요. 월 최대 금액이 25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10년간 냈을 때 조건을 채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25만 원씩 5년만 내어도 금방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요. 기존에 10만 원씩 내셨던 분들 또한 그럼 이제 25만 원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오해들이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25만 원 납입이 유리하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요. 예치 금액 조건을 빠르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혼희망 타운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등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납입 기간과 횟수 그리고 금액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넣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직장인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 등 납입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도요. 오히려 투기 과열 지역 중심의 민영주택 청약을 노리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금액을 초반에라도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윤기 아나운서는 이거 하시면 돼요. 저 당장 25만 원 넣어야 되고요. 네. 당장 25만 준비가 원 됐습니다. 넣는다. 네. 네, 근데 안 넣어도 되는 조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굳이 25만 원까지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첫 번째는 국민주택 청약 가점제 대상자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청약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젊으신 청년층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분들도 오히려 기간과 횟수에 집중하시는 편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 중에서 아까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추첨제를 노리시는 경우에도 횟수나 기간에 더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요. 매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25만 원씩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니다.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납입 금액이 적더라도 좀 꾸준하게 넣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청약통장 말고도 내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꿀팁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청약만 바라보다가 내 집 마련하는데 지치신 분들이 사실 요즘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안도 좀 같이 고려해보면 좋으실 거를 제가 대안을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발표했던 지분형 모기지라고 합니다. 좀 단어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실 건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부와 내가 공동으로 주택을 사는 방식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40% 정도의 지분만 부담하고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5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이 5억짜리 집을 대출을 내든지 내가 가지고 모아놓은 자산으로 한 번에 집을 사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5억 원에 대한 지분 약 30%에서 40%인 2억 원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분 40%를 내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매입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이 정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월세처럼 월 사용료를 내셔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내가 여유가 될 때 이 지분들을 정부로부터 점진적으로 가져와서 완전 소유도 가능한 방법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지분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시범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분형 모기지 상품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장기 전세주택,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내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청약을 놓치신 분들이 장기 전세주택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데요. 소유권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간의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고 싶다. 그렇다면 장기 전세 주택의 시프트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단 이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부동산으로 내 자산을 형성 안 되는 한계점이 분명해 보인다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래도 정부가 많이 늘리려고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자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노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이후에 정부 정책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쵸.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앞에서 사실 저희가 이론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초반에 깐 게 있잖아. 비극을 알려주겠다. 꿀팁 이제 꿀팁. 이제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예. 네. 누가 얘기해 줄 겁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B급 6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청약 통장은 최대한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청약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 기간은요.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실 경우에는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 상태 유지가 핵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요. 결혼 후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주택 구매하시는 것은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없이 3년 이상 거주 조건이 붙는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역 여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마다 1순위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거주 조건이나 자격들을 꼼꼼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공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그리고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일반
일반 청약보다는요,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번째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만점이 84점이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럼 나는 몇 점일까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계산기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내 점수가 현재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6가지 핵심 B급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신다라고 한다면 청약 당첨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비급이요. 청약 당첨 노하우였는데 네. 이때까지 비급살로 진행했던 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가졌을 만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저만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6가지 네. 비급 활용해 주셔서 다들 관심 많으신 이 청약 당첨 확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네. 비급을 하나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와우, 좋아요. 네, 그 청약하기 전에 다들 어디 가십니까? 은행. 아, 은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분양 사무소를 가지 않아요? 네, 분양 사무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A 타입, B 타입, 뭐 판상형, 뭐 그다음에 타워형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제일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다들 뭐야? 갑자기 고민하고 있는 거야? 판상형?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하나 알려드리면 사람들 많이 가는 평형과 타입을 안 고르시면 됩니다. 아, 역시. 네. 블루오션을 골라라. 아,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A 브랜드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A 타입이랑 B 타입이랑 시간 지나 보면요. 가격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인기 많은 데는 조금 피하시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앞에 특공 알려주셨잖아요. 특공하고 그 다음날 일반 분양하거든요. 네, 특공 경쟁률을 보시고 경쟁률이 낮은 데를 노리시면은 청약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7번째 비급이네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곳을 노려라.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모든 상황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네, 이렇게 청약 당첨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급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급에 이어서요. 두 번째 비급은 최저보증형 연금입니다. 저보증형 아니고요. 최저보증형. 오늘 내가 자꾸 글자를 가리네. 약간 가리시네요. 네, 연금. 저 오늘 주제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 청약 당첨에 이어서 최저보증형 연금 너무 네. 좋은데요. 노후 준비들 이제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증형 연금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오늘 아마 전문가님들이 쉽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불만 아닌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면 국민연금 우리 때는 계속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는 게 맞는지 눈빛에서 뭐냐면 야, 나 못 받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내는 게 맞는지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 또한 많이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 거 아니죠?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가 가장 걱정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연금 상품이 시중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저펀이나 변액연금처럼 펀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고요. 아니면 공시이율처럼 정해진 이율만 적용되는 보험, 연금보험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연금은 언제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소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정도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엄청 멀리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 반영일 것 같은데요. 미래에도 가치가 있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연금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낸 연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투자를 해서 불어나는 구조의 연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투자라는 게 수익이 나면 참 좋겠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연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저는 정말 슬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연금이 바로 최저보증형 연금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최저보증형 연금 상품들은요. 단리 기준으로 연 5%부터 8%에 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좋은 상품이고 어떤 게 나한테 받는 좋은 방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하게 파본다. 딥하게. 네. 우선은 핵심은 이 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핵심이다.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또 최저 보증형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봐야 할 텐데 이제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일단 그럼 보인다면, 가르쳐? 이렇게 네. 가린다면 뭔가 또 보증이 되는, 뭔가 좀 안심이 될 듯한 그런 느낌들이 풍기거든요. 뭐 최저 보증, 보증형. 보장 이런 느낌. 그렇죠. 뭐가 보증이 되는지. 최저 보증형 연금은 어떤 건가요? 네, 최저보증형 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최저보증형 연금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저보증형 연금의 가장 큰 기본은요, 변액연금입니다. 아마 변액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저보증형 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변액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액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변액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매달 우리가 내는 이제 납입 보험료에서 이 사업비라는 수수료를 떼고 이 나머지만 돈이 펀드로 운용이 되고요. 이 펀드에서 수익률 난 게 내 적립금이라고 쌓여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주는 게 변액연금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펀드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낸 만큼을 내 연금 수령액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변액연금의 가장 큰 메리트이기는 한데 나는 펀드 좀 잘 모르겠어. 운용 어려워. 혹시라도 손실 나면 어떻게? 라는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ISA 계좌라든지 뭐 ETF 같은 펀드를 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많은 수익을 보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지만 연금이라는 거는 먼 미래에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수익률의 높낮이가 너무 높아지거나 손실률이 심해지면 오히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매달 한 달에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매달 납입을 하셨던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금액보다도 못한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내가 조금 펀드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변액연금보다는 연금저축펀드라든지 뭐 IRP라든지 이런 연금을 펀드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로 많이 넘어가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들어보면 변액연금이라는 상품 좀 어떠신가요? 듣기만 했을 때는? 메리트 방금 바로 떨어졌죠. 바로 이렇게 떨어졌나요? 네, 왜냐면은 손실 나면 뭐 적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16.5%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훨씬 안전한 거 아닙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표정 봤어? 여기에서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었는데. 듣고 그쵸, 싶어요. 그쵸. 네, 그렇게 느껴질 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살 때도 꼭 보증을 넣습니다. 보증을.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책임지기 싫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세를 들어가도 뭐 허그 보증이 있듯이 맞아요. 이 연금에게도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최저 보증, 최대 보증 헷갈리는 말들인데 제가 좀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저 보증 연금의 핵심은요. 최저 보증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책임진다. 네, 책임진다.
그게 말 그대로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우선 위에 보이듯이 일반적으로 최저보증연금은 두 가지의 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자 적립금. 이 계약자 적립금액이 뭐냐면 앞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기본 납입보험료에 여기서 사업비를 먼저 제외합니다. 네. 손해를 먼저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깔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손해를 깔고 가는 겁니다. 네. 거기서 펀드 수익률을 곱해서 주는 게 계약자 적립금액입니다. 뭐 여기서 마이너스까지 되면 이제 보통 마이너스 1%를 한 20년 정도 끌고 가시면 거의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남은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은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와 최저보증연금은 결이 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최저보증연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금액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왼손에는 연금 기준 금액이라고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펀드 수익률을 나는 잘 낼 수 있어. 자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펀드 수익률을 내서 계약자 적립금액을 어떻게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펀드에 대해서 잘 운영하기도 좀 힘들고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50대, 60대 이후에 내가 투자 시장을 읽거나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기도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최저보증연금의 연금 기준 금액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최저보증연금의 연금 기준 금액의 산정 방식에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계약자 적립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네, 연금 기준 금액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가 빠지지 않은 납입보험료 전액에 약속된 단리 보증 이율을 곱해서 확정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약자 적립금액이 연금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딱 보니까 별표에서 딱 돼 있는 게 큰 둘 중에 큰 금액을 준다. 네, 맞습니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내가 계약자 적립금액을 높게 운영을 해서 연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될 수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펀드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 최저 보증형 상품을 40세 남성 55세에 수령한다라고 예시를 들고 10년간 150만 원을 납부를 했을 때 예시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계약자 적립금액이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 가정 시에 8천만 원이 적립이 돼 있고요. 만약 플러스 4.125%일 때 적립금액이 1억 5천까지 늘어나 있는 예시표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8천만 원에서 1억 5천 갭이 좀 너무 상당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바로 위에 보시면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펀드가 내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3억 2천. 내가 운영을 잘해서 플러스 4.125%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3억 2천. 이렇게 고정되어서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자 적립액이 연금 기준 금액을 넘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저 보증을 회사에서 해줘야 되다 보니까 가입자들이 뭐 소위 말하는 가자 외치면서 100%를 주식형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안정지향적이야 100% 채권형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좀 나질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50% 정도, 많게는 70%까지는 무조건 채권으로 운영해라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손실 많이 안 나게? 네네네. 다소 안정적인 안전장치를 걸어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 4.125%라는 수익률이 사실은 낮은 수익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적립액이 실질적으로 최저연금 기준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형 펀드가 이 비중이 또 최소 50%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 최저보증연금이 변액연금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률로 연금 액수를 이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저보증형 연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변액연금과는 연금계산식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연금계산식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저보증연금의 기본계산식 구조는 이렇습니다. 납입보험료 곱하기 보증금액 달리 곱하기 연금 지급률로 계산이 되는데요. 먼저 연금 기준 금액은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달리 기준 금액의 보증 금액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 지급률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기본 지급률과 장기유지 가산율, 투자실적 가산율 이 세 가지를 모두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기본 지급률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또 한 가지 장기유지 가산율은요. 연금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더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급률이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구조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 개념이 하나 붙는데요. 바로 투자실적 가산율입니다. 이건 투자실적이 좋은 경우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로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 실적 가산율은요, 실제 운영적인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회사 4곳 중에 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구조상 적립액이 연금 기준액을 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는 받기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최저보증형 연금은 변액연금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적립액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만 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달리이자와 장기유지 보너스가 같이 붙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투자 수익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연금 수령액을 단순히 높이는 것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얼마 내고 얼마 받냐 막 이런 걸 봤는데 아까 40세 남자 기준 했을 때 한 달에 150만 원 10년 내니까 1억 8천 내더라고요. 네, 근데 최저보증 기준으로 하니까 3억 2천이에요. 두 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이렇게 안전하게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노후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보니까 또 장기 유지 가산율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30대들 30년 이상 유지하면은 24%더 준대. 네, 그리고 투자 수익 잘 나면 가산해서 그쵸. 보너스 준다 그러니까 야 이거 자꾸 머릿속에 드는 생각 이거 어디지? 여기가 어딜까? 네, 끝나고 다 남아요. 네, 끝나고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고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4개 회사가 있는데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4개 회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개 회사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회사마다 어떤 기준으로 이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어디가 더 높게 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표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표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기준은 왼쪽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연금 계산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4군데 회사가 다 달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연금 계산할 때 이제 수익률도 높은 게 좋듯이 금리도 높은 게 가장 먼저 눈에 띄겠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가 높은 데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너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실적 가산율이라고 해서 이제 4군데 회사가 다 투자실적 가산율을 주는 건 한 아니다라고 군데만 표시가 주네요. 되어 있어요. 한 네. 군데만 줍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저보증형 연금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실적을 잘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실적 가산율만 또 선택을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건 장기 유지 가산율인데요. 저는 이걸 조금 핵심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는 게 사실상 이제 저는 30대다 보니까 30세부터
이제 내가 연금을 60대까지 수령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30년 동안 우리가 이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했을 때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데 네 군데 회사 다 보너스를 준다라고는 되어 있지만요. 사실상 30년 정도를 유지했을 때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에 있는 K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0%, H는 15%, M은 10%, 그리고 마지막에 I연금보험사는 24%를 줍니다. 오, 차이가 크네. 차이가 커요. 네. 근데 제가 밑에다가 장기 유지 시에는 근데 K보험사가 좋아요라고 써놨는데 왜 그렇냐 하면 K보험사는 유일하게 40년 이상을 하게 되시면 장기 유지 보너스가 30%가 붙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 먼 미래에 내가 연금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시면 K생명보험사가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도 다 달라요. 연금 개시할 수 있는 나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연금 개시를 나는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빠른 I연금보험사가 가장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네. 비교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적용 금리 봐야죠. 기본 지급률 봐야죠. 그다음에 보너스 주는 가산율 봐야죠. 그쵸. 그다음에 뭐 연금 개시 가능 나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전문가님들은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가장 그렇지. 예, 중점을 두실지 네, 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번 골라보시죠. 이찬현 전문가님부터 네. 한번 말씀 저는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유지 가산율, 아, 보너스에 보너스에 조금 집중을 집중하는구나. 하는데 사실 오. 24%, 뭐 10%, 15% 이것보다 저는 10%랑 24%를 따진다라고 하면 24%가 당연히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유지 가산율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서지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대의 그 리스크가 전 사실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리스크가 수명이야?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성이랑 안정성이 유지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 금융사가 나에게 이 연금을 끝까지 줄 수 있는 금융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이 금융사의 재정적인 부분도 안전한 거 중요하다라고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분 남았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빨리 만든 게 좋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색깔이 다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연금 개시 나이가 이게 30세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왜요? 보험사의 실수입니다. 아, 진짜? 어허. 네, 이거를 파고들면 이게 최저보증연금에게 보험사에게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30세부터 계속 받아버리면 되잖아. 네. 그럼 오래 살아버리면 되잖아. 거기서 한 번 더 B급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마무리할 때 좀 아하. 풀어드리도록 뭐야? 하겠습니다. 맛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대감을. 알겠습니다. 자, 저는 연금, 이 금리 쪽이 또 굉장히 네. 눈이 띄기도 하고요. 이게 금리가 연금에다가 더 붙여준다. 이게 또 높은 게 8%다라고 하니까 맞아. 8이라는 숫자는 또 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띄는데, 근데 또 아까 핵심을 제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차영 전문가님께서 또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연 8%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꽤 안정적인 금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연도별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가장 높았던 때는 2022년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그 상승의 요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연간 물가 상승률이 3에서 5%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8% 정도의 금리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최저보증형 연금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반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가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그래도 나름대로 굴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평균 수익률이 5%대입니다. 걔들보다 이게 사실은 더 높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 앞에서 저희가 전문가님들의 성향을 물어봤잖아요. 저는 안정형입니다. 얘네들이 어허. 안 되면 그냥 국민연금도 지금 고갈된다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을 주다가 망하면 어떡해.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뭐 조금 이렇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우리 MC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회사도 안정성을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킥스 비율하고 책임 준비금입니다. 킥스 비율, 책임 네, 준비금. 맞습니다. 킥스 비율, 책임 준비금. 이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킥스 비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킥스 비율은요. 어떻게 보면 이 보험사의 신용 등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꾸준하게 이 금융 활동을 잘 해야지만 등급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안정성 평가를 했을 때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줘야지만 이 킥스 비율이 올라가고요. 책임 준비금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연금 액수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 지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은 내 통장에 이 보험사의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해서 통장 잔고가 항상 넉넉한 건 아닐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킥스 비율이랑 이 책임 준비금이 항상 다 높으면 좋겠지만 이 비율 중에 혹시라도 킥스 비율이 더 높거나 아니면 책임 준비금이 더 높거나 한쪽만 높다라고 하시면 가장 우선으로 보셔야 되는 건 킥스 비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킥스 비율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 책임 준비금 그리고 킥스 비율 이거 조금 더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사례도 한번 들어주실까요? 킥스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제가 네 군데의 상품을 이렇게 내놔놨잖아요. 이제 네 군데 보험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킥스 비율이 한 10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이라고 보는데 100%가 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위험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군데 회사 모두가 100%는 넘어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00%를 넘어서 200% 가까이 되는 회사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MC님들이 좋아하시는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이 킥스 비율이랑 책임 준비금이 같이 높은 회사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K생명보험회사가 킥스 비율과 책임 준비금이 둘 다 가장 높은 회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킥스 비율과 책임 준비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급 가져가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이현재 전문가님께서 특별 비급이라고 따로 빼놓으신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이 연금을 또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법 어떤 걸까요?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은행사나 보험사에서 이걸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그리고- 보지 말라고? 네,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한 사람이라도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최저보증연금에 가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한 계좌에 100만 원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앞으로 미래에 가입할 계획이시라면 70만 원, 30만 원 혹은 60만 원, 40만 원 좀 찢어서 가입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찢어라. 네, 찢어라. 투트랙. 왜냐하면 이 전략은 내가 미래에 살다가 30년, 40년 뒤에 연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보험사는 30세부터 연금을 받는 걸 저는 좀 강하게 추천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20대 여성이 가입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5년만 거치래도 1번 계좌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금을 쓰지 않고 2번 계좌로 재예치를 했을 때는 총 연금 금액이 30%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실 때는 한 개 계좌가 아니라 2개 계좌로 다시 연금을 낳는 계좌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찢어서 해라. 너무 네. 좋습니다. 자, 투트랙으로 두 계좌로 나누어서 한번 연금을 굴려와라. 이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지금 배운 내용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굉장히 또 중요한 두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네. 내용도 너무 알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비급살롱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